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올해 32이 되었네요. 저는 부모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뒤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런 저를 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렵게 자랐는데도 사람 구실하며 사는 거 보면 참 기특하다. 그 말이 칭찬이란 건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시릴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은 무조건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측은하게 대했거든요. 월세방 집주인은 보증금 좀 밀렸다고 저를 내쫓았고, 공장에서 기계 부품 하나 망가뜨렸을 땐 아무도 실수라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놈 걷어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농땡이 부리다 사고나 치지. 이런 말이나 듣곤 했죠. 그래도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이 그런 거라면 굳이 누구를 원망하며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청담동에 있는 한 대저택에 운전기사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 집 주인 어른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회장님이셨고 인성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대단한 집에 취직한 제가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집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네요. 오늘 저는 그때 제가 겪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부터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전날 밤 정성껏 다림질해둔 셔츠를 꺼내 입고 운동화 대신 평소에 아까워 잘 신지도 않던 검정 구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며 혼자 중얼거렸죠. 진우야, 오늘부턴 좀 다른 삶을 살아보자. 지인의 소개로 취직해 운전기사로 출근하게 된 곳은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순간 발걸음이 멈췄죠. 그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이었고 그 앞에 선 저 자신이 마치 엑스트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을 누르자 정갈하게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죠. 김진우 기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전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장님은 아직 식사 중이십니다. 제가 집안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한마디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이라기보단 작은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곳곳에 걸린 그림과 조각상들이 너무나 고급스럽더군요. 여기는 응접실입니다. 운전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지하에 마련돼 있으니 이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무표정하지만 예의를 갖춘 말투였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관리인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마침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기사인가 보지?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 바로 그 집 주인인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입니다. 김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드리자 회장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하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첫 대면이 제 인생을 바꿀 첫 단추였다는 걸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지하에 마련된 쉼터 겸 대기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관리인이 조용히 들어오더군요. 김 기사님, 며칠 일해보니 어떤가요? 예, 회장님도 잘해주시고 다른 집안일 해주시는 분들도 다 친절해서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회장님이 뭐 불편한 게 없도록 잘 살펴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퇴근한 저는 가방 안을 뒤적여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누군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곳이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근데 부잣집 사람들은 다 건방지고 깐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친절하고 불편한 게 없는지 신경 써줘요. 내가 복이 많은가 봐요. 사실 그 사진은 갓난아기 때 버려졌던 제 옆에 놓인 가방에서 발견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전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진 속 여자를 막연하게 엄마일 거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그 사진에 대고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죠. 그럼 마치 사진 속의 엄마가 절 보고 웃어주는 것 같았고 무거운 외로움도 좀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보육원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밤들, 학교에서 고아라고 놀림당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또 외로움에 한숨 쉬며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회장님이 직접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김 기사, 일하긴 어떤가? 힘든 점은 없고. 네, 그 관리인께도 말씀드렸는데 모두 잘해주셔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만. 자네가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넘었는데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력서엔 보육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곳에서 생활한 거지?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뭐 없는 건가? 네, 저는 가족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보육원 기록으로는 거의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저런. 입소 당시에 작은 가방에 기저귀랑 내복 몇 벌 들어있었다고 하고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어요. 사진? 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 사진 속에 계신 분이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하고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그 사진을 내가 좀 봐도 될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집에 놔뒀는데 나중에라도 가지고 올까요? 그래, 내일이라도 내가 그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저는 바쁜 회장님이 저 같은 하찮은 운전기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게 의아했어요. 하지만 관리인의 말대로면 천성이 다정한 분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간 후 자꾸 옛 기억을 들춰내는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 후에 오랜만에 보육원에 들렀습니다. 제가 퇴소한 후 공사를 해서 외관이 많이 바뀌었고 원장님도 새로운 분으로 바뀌어 계셨죠. 하지만 오래된 문서 일부는 아직 보관 중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원장님을 만나 어린 시절의 기록에 대해 물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김진우 씨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1992년 여름에 입소하셨고 당시엔 생후 나흘도 안 된 걸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신 분에 대한 기록은 혹시 있을까요? 그냥 보육원 앞에 있다 발견됐다고 하고요. 함께 있던 가방 외에 다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CCTV 같은 건 없겠죠? 그 시절엔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네, 혹시나 하고.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 나오며 보육원 정문 앞 돌계단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제 마음에까지 전염되는 느낌이었죠. 낳자마자 버리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저는 성인이 된 후 부모에 대한 원망보단 핏덩이를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친모의 사연이 더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님께 약속한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그날 보여드리기로 한 사진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서 보여주게. 그래서 저는 윗옷 안주머니에 고이 간직했던 사진을 회장님께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본 회장님은 표정에 별 변화가 없더군요. 그런 회장님의 모습에 저도 단순한 궁금증이었으려니 여기며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를 대하는 회장님의 태도가 뭔가 알 수 없게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처음엔 그냥 관찰하는 듯한 시선 정도였는데 점점 더 조용히 그리고 은근히 제 곁을 맴도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출근 후 몇 시간은 딱 정해진 운행만 하고 그 외 시간은 대기실에 머무는 게 다였는데 그날 이후로 회장님이 갑작스레 호출하시는 일이 많아졌네요. 김 기사, 오늘은 나 혼자 외출할 생각이네. 볼일 금방 끝날 것 같으니 같이 점심이나 하지.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고 조용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차에 오르시며 웃음기 없는 얼굴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내 주변에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네. 김 기사는 말없이 잘 들어주니 내 마음이 편해. 저는 그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날 점심은 회장님의 단골이라는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먹게 됐어요. 회장님은 깔끔한 상차림을 마주하며 천천히 젓가락을 들고 저에게 어서 먹으라고 손짓하셨죠. 저는 긴장한 채 회장님을 따라 밥을 먹었습니다. 헌데 식사가 시작되고 몇 분 지났을 때 회장님이 젓가락을 멈추고 절 향해 물으셨어요. 김 기사,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나? 네?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어.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서 발견됐다고 말이야. 그런 갓난아기가 제 발로 보육원에 갔을 리는 없으니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원망한 적이 없느냐는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성인이 되고 세상을 살아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여시더군요. 그래, 부모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무척 고마워하실 거야. 혹시 일하다 힘든 일 생기거든 꼭 나랑 관리인한테 서슴없이 말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회장님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는 저를 나지막히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기사. 예, 회장님. 혹시 나랑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종종 이렇게 나랑 식사 좀 해도 되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게 제 머릿속은 온통 회장님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분이라곤 하지만 한낱 운전기사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이상했죠.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한참 연락 없던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에 나와 알게 된 사람인데 저를 회장님 댁에 소개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진우야, 너 그 회장님 댁에서 아직도 운전하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예, 지금도 출근 중이에요. 고마워요, 형. 안 그래도 제가 밥 한번 사려 했는데. 그래? 야, 그 회장님 너한테 잘해주시지?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예, 워낙 성품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 잘됐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내가 너 그 집에 소개한 거 잊지 말고. 네, 그럼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운전기사로 들어온 저에게 계속 운전하는지 묻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그 형이 싱겁다고만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날 오후 회장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차에 타셨어요. 근데 뭔가를 잊으셨는지 겉옷주머니를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이런 지갑을 놓고 온 모양이구만. 예, 제가 들어가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주겠나? 아마 서재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회장님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지갑을 들고 서둘러 방을 나오려고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지갑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더군요. 그건 반으로 접힌 흰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 쪽지를 집어들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혜보육원? 서울 종로구 127... 그 주소, 그리고 그 이름,
그건 제가 자란 보육원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의심했네요. 왜 회장님 지갑에서 이게 나온 거지? 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보육원에 찾아가려고 하신 것 같더군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니 갑자기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이내 저는 반사적으로 쪽지를 도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회장님께 지갑을 가져다 드렸죠. 고맙네. 괜히 힘들게 했구만. 아닙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지갑에서 떨어진 쪽지, 거기 적힌 은혜보육원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풀지 못한 채 며칠 후 회장님의 생신을 맞게 됐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가족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 저택이 아침부터 분주하더군요. 오후가 되자 집안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차례로 하나둘 저택에 도착했네요. 그날 하객용 차량을 정리하고 주차를 돕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 고급 외제차가 집 앞에 도착하더니 안에서 멀끔한 외모의 명품 옷을 걸치고 번쩍이는 고급 시계를 찬 젊은 남자가 내리더군요. 누가 봐도 상류층 자재로 보였죠. 그 사람을 본 관리인이 뛰어나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 무표정한 관리인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저에게 젊은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자 관리인이 절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회장님 운전기사입니다. 김 기사 인사드려. 회장님 여동생의 자제분이시네. 그제야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절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죠. 혹시 저희가 어디서 본 적 있던가요?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전 처음 뵙는데. 그래요? 제가 착각한 모양이네요. 실례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또 몇 명의 친척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본격적인 생신 축하 잔치가 시작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차 관리를 하고 지하실에 내려가 대기하려는 저를 관리인이 다급하게 불러 세우더니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김 기사, 회장님이 좀 올라오라고 하시네. 네? 저를요? 그래, 식당으로 오라고 하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한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회장님이 절 반갑게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기사, 자네도 이쪽으로 앉지.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회장님의 장남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회장님과 절 번갈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저 사람은 운전기사잖아요. 그래, 맞다. 이번에 새로운 내 운전기사다. 순간 그들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더군요. 그때 아까 들어왔던 회장님 여동생의 아들이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외부인인데 왜 여기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족 식사 자리잖아요. 그 말에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김 기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아. 젊은 사람이 운전도 안정적으로 잘하고 의젓해서 의지가 많이 된단다. 그래서 내 생일엔 미역국 한 그릇 같이 먹고 싶어서 불렀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닙니다, 회장님. 전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는 가족분들끼리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일인데 내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랑 먹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지? 혹시 불편한 사람 있나? 그런 회장님의 말씀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그래서 그날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게 식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시 고개를 들자 회장님의 조카와 자식들이 불만이 가득 담긴 얼굴로 저를 쏘아보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본의 아니게 회장님의 생신에 초대받지 못한 객식구가 되어 안절부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회장님의 조카라는 사람이 따라 나와 말을 걸더군요.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청년이었죠. 저기 평소에 회장님과 각별한 사이인가 봐요? 그 회장님이 워낙 다정한 분이시라 아무리 그래도 가족 식사에 남을 안 치는 건 처음이라 좀 신기하네요. 혹시 이 집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면접은 회장님이 직접 보셨나요? 아닙니다. 그 회장님은 출근한 첫날 뵙게 됐어요. 그 대답에 청년은 한참 동안 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곤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 밤 회장님은 조용히 절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나 때문에 당황했는가? 예, 조금. 그 가족분들이 저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럴 거 없어. 어차피 이 집의 중심은 나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니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열어보게. 이건 자네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네. 아닙니다, 회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한텐 어울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하지 않았어? 자네가 운전을 잘해줘서 내가 요즘 정말 편하다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두게. 회장님이 내민 상자 속에는 혀를 내두를 만큼 비싼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사코 거절했지만 회장님의 간곡한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상자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죠.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회장님의 호의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낮에 저를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회장님 식구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꾸 운전기사 이상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런 모든 의문이 풀리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죠. 그날 저는 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응접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눈에 한쪽 벽, 커다란 책장 옆에 놓인 오래되고 작은 액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택에 일하러 오던 첫날 이미 봤던 사진이었죠. 헌데 그때는 제가 워낙 긴장한 탓인지 얼핏 보아 넘겼던 사진이 그날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치려던 제 발을 멈춰 세웠네요. 사진 속에서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묶고 있는 여성 하나가 제 눈길을 잡아 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을 찡그리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러다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사진 속 여인은 어릴 적 제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 가방에 함께 들어있던 단 한 장의 사진 속 그 여인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회장님네 가족 사진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던 관리인에게 묻자 관리인이 사진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회장님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이라네. 그렇군요. 그 짧은 답변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같은 사람일까? 아님 우연히 닮은 사람일까? 만약 내가 가진 사진 속 여자가 정말 내 친모고 저 사진 속 여자와 동일인이라면... 하지만 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부잣집 딸이 아이를 낳아놓고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먹고 살기 가난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부유한 집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잠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관리인을 향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근데 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한데 저 사진 속에 낯선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회장님 사모님도 아니신 것 같고 혹시 제가 나중에 실수할까 봐서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네. 그분은 회장님의 여동생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 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참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셨지. 그럼 언제쯤 돌아가신 건가요? 한 10년쯤 됐지. 그러셨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이미 고인이 된 분이라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관리인이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김 기사 지금 우는 거야? 네? 아닙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데 그 순간 외출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회장님 역시 그런 제 모습을 보신 모양이었어요. 회장님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절 부르시더군요. 김 기사, 나 좀 보지. 그래서 전 회장님의 서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안으로 들어온 절 잠시 바라보던 회장님이 서랍을 열어 한 뭉치의 편지를 꺼내 놓으셨어요. 그러더니 제 앞으로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한번 읽어주겠나? 네? 제가요? 그래, 자네가 꼭 읽어줬으면 해서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의 편지를 들어올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글씨체는 아주 고왔죠.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난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가 없어. 제발 오빠가 부모님을 좀 설득해줘. 우리 사이엔 벌써 소중한 생명이 생겼어. 저는 언뜻 편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의 얼굴이 어느새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런 회장님은 먼 옛날을 추억하듯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내 여동생이 쓴 편지라네. 동생은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였지. 근데 20살 무렵부터 가난한 음악 학도와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부모님은 그 둘 사이를 무척이나 반대하셨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셨네. 저는 말없이 회장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래도 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고 남자와 살림까지 차려버렸어. 근데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하던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지. 그 회장님의 부모님이 결국 둘을 갈라놓으신 건가요? 아니,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건 한일이었어. 네? 동생이랑 살림을 차렸던 남자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신한 내 동생만 남기고 떠나버린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남자의 장례식에서 기절한 내 동생을 부모님이 집으로 데려오셨어. 근데 충격에 빠진 내 동생이 그만 아이를 예정보다 일찍 낳아버렸지. 그래서요? 아기는 무사했나요? 아기는 무사했지만 내 동생은 아이를 빼앗기고 말았네. 빼앗겼다고요? 그래. 낳자마자 부모님이 아이는 데려가고 여동생에겐 죽었다고 전하게 하셨지. 네?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를 죽었다고요? 그랬지. 그때부터 내 동생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살았어. 하루아침에 평생을 걸었던 남자를 잃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잃었으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겠지. 회장님 부모님이 너무 매정하시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괜찮아. 그땐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그땐 그런 선택을 했던 부모님의 마음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애지중지 키운 딸이 미혼모가 되어 혼자 애 키우며 살아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우리 부모님은 여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무시하고 결국 재벌가의 동생을 강제로 시집보내기까지 하셨지. 네? 그럼 아이는요? 데려간 아이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아이는 부잣집에 입양됐다고 하셨지만 난 믿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지. 근데 어디서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 부모님이 그때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거액을 주고 입막음을 시켜 다 집에서 내보내셨거든. 그럼 결국 아이는 못 찾으신 건가요? 그런 제 말에 회장님이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길래 결국 나도 포기했지. 그리고 내 동생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과거를 잊은 척 아이까지 낳고 살았어.
다행히 새로운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내 동생의 아픔도 서서히 치유되는 것 같았지. 버려진 아이만 불쌍한 거군요. 아니, 내 생각이 잘못됐던 거였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동생은 한 번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더구만. 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화장해서 아이가 있는 곳에 뿌려달라고. 내 동생은 그때 잘못된 아이를 화장해서 강에 뿌렸다고 들었거든. 아, 그랬군요. 그래. 그래서 자신도 죽었으나마 그 아이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야. 난 충격받은 동생이 걱정된 나머지 그렇게 해주겠다며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했지. 죽지도 않았던 아이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해주겠나. 그쵸. 아이는 살아있었는데. 그래. 그래서 난 그때 동생의 영정 앞에서 약속을 했어.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겠다고. 그래서 동생이 떠나고 10년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니. 그래서 아이는 찾으셨나요? 하지만 그 물음에 회장님은 정확히 답을 하지 않고 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회장님의 눈빛에서 뭔가 답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아이가 혹시 저란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은 잠시 절 바라보시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10년간 난 거의 전국의 보육원을 다 찾았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 그러다 얼마 전 그때 집안일을 돌봐주다 동생의 출산 후 종적을 감춘 가정부의 근황을 알게 됐지. 위암을 앓고 있더구만. 그럼 그 사람이 아이의 행방을 말해준 건가요? 그래. 자기가 죽기 전엔 그 죄를 털어놓고 싶다고 하더군. 젊은 시절 돈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서 우리 부모님의 부탁으로 핏덩이를 한 보육원 앞에 버려놓고 왔다는 거야. 그게 혹시 은혜 보육원? 그래, 맞아.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아이 옆에 같이 놓은 가방 속에 몰래 내 동생의 사진을 넣어놓고 왔다는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그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더군. 그런 일이... 그렇다면 그 사진이... 그래, 자네한테 그 사진을 받고 확신할 수 있었지. 혹시 그래서 절 운전기사로 취직시키신 건가요? 맞아. 그 가정부의 말 듣고 보육원에 찾아갔지만 자네님이 독립한 다음이었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냈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더군. 그렇다고 자기 출생의 비밀도 모르는 자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외삼촌이라고 밝히기도 어려웠어. 아니, 그럼 제가 아는 형님이 저한테 이 자리를 추천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자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아보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우리가 부탁했다네. 자네는 모르게 자연스럽게 취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그제야 저를 취직시켜준 선배가 당연한 질문을 했던 이유를 알게 됐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밀을 알게 된 저는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회장님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건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참아오던 설움이 터지는 듯한 울컥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을 향해 입을 열었네요. 회장님도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거군요. 그냥 평범한 운전기사일 뿐인데 단둘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가족 식사 자리에도 부르시고 명품 시계까지. 어쩐지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 내가 바로 네 외삼촌이야. 내 동생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하늘 안고 이대로 눈 감을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니? 근데 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진우야. 회장님이 저를 운전기사 대신 이름으로 부르자 간신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해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회장님도 그런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통곡하셨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네 존재를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 하지만 저는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죠. 회장님, 아니 외삼촌, 죄송하지만 당분간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제가 누군지 밝히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절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서 회장님과 저는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기고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예전보다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세상 천지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도 회장님께 친밀감을 느끼며 살갑게 굴었죠. 헌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주위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눈빛은 회장님의 두 자녀, 큰아들 태준과 딸 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직접적인 무례를 범하진 않았지만 식사 자리나 복도에서 스치는 순간마다 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노려보곤 했죠. 며칠 뒤 우연히 차고에서 정비를 하던 중 저는 그들 남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제 이름이 또렷이 들리더군요. 오빠, 아버지가 그 운전기사를 특별하게 대하는 거 좀 이상하고 불편하지 않아? 안 그래도 나도 신경 쓰이던 참이야. 내 생각에 그 사람 아버지 혼외자일 가능성 있어. 아버지가 그 기사를 보는 눈빛이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게 있어. 뭐? 말도 안 돼. 아무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건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유산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의 두 자녀는 아버지가 절 특별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원 쪽 작은 창고에서 기름 묻은 수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장님의 장남 태준이 성큼 다가와 절 불렀습니다. 김진우 씨. 예, 상무님. 내가 예의는 지키겠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저는 손을 멈춘 채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선을 넘진 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우린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안에 무언가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계속 끼워넣고 있어요. 이젠 가족 식사 자리에까지 앉히셨잖아요.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 못하는 당신이 문제라고. 저는 억울함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오해하실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장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 존재로 인해 자녀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이 집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아니다, 진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 집에 있는 한 회장님도 괜한 오해를 받게 되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회장님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네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난 언젠가 분명히 너의 존재를 가족들 앞에서 밝힐 생각이다. 그러니 절대 너를 내보내는 일은 없을 거야. 단호한 회장님의 말씀에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어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회장님의 조카라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스스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비밀 털어놓길 미루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다시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고를 정리하다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지하에 마련된 운전기사 대기실 옷장 안에서 고가의 목걸이 하나가 발견됐고 그 목걸이는 회장님의 딸 미정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살피던 사람들이 그 옷장 안에서 목걸이를 발견하고 저를 향해 비난을 쏟아부었죠. 전 그대로 범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잠깐만요. 전 정말 모릅니다. 그 목걸이 정말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그러자 팔짱을 끼고 그런 절 바라보던 회장님의 큰아들이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했죠. 운전기사 생활이 갑갑하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집안에 도둑을 둔 채 살 수 있겠어요? 당장 나가주시죠.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으니 아버지께는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입단속 시킬 테니 일 커지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저는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옷장에 목걸이를 넣은 것이 분명했네요.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저는 제대로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 행사를 위해 아침 일찍 회장님 댁에 도착해 있던 회장님의 조카, 그러니까 제 친모의 아들 은혁이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순간 모두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란 단어가 지하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의 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형님이라고 했어? 네, 형님입니다. 사실 진우 형은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은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회장님의 조카는 그 말엔 답하지 않고 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도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형이 있었다고.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해달라고요. 그동안 어머니만 형을 기억했는데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 그 아이가 잠깐이라도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 말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아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했어요. 그게 진짜야? 그럼 저 운전기사, 아니 진우씨가 고모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묻어뒀던 친아들입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형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진우씨가 네 형이라는 거야? 그때 외삼촌 생신날 이 집에서 형님을 처음 본 순간 너무 낯이 있고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날 외삼촌이 형님을 식사 자리에 부르시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 큰맘 먹고 외삼촌을 찾아왔더니 외삼촌이 엄마의 편지를 보여주시면서 예전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형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이부 동생이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네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좀 더 일찍 나섰더라면 형님이 오해를 받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아니야. 난 정말 네가 이렇게 내 생각을 해줄 줄은 몰랐어.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미안하다뇨. 형님이 왜요? 축복받아야 할 탄생을 숨긴 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야 할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동생을 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렇게 그날 의도치 않게 저의 존재가 공공연하게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장님의 가족들도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기구한 저와 어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후 모두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회장님의 장남도 진심으로 사과했네요. 그 후로 이부 동생과 마주 앉은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날 알아본 거야? 저도 혹시나 했어요. 근데 형의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전 아버지를 닮아서 어머니 얼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형은 완전히 엄마 붕어빵 같아요. 그래? 그러더니 제 쪽으로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제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은혁아, 너 정말 날 형이라고 인정하는 거니? 그럼요.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형을 이제야 만나게 되니 너무 좋아요. 전 그제야 안도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은혁아. 진심으로. 그렇게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다 인생도 대박이 났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로부터 받게 된 유산의 일부를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동생의 뜻은 완강하더군요. 형, 이건 당연히 형의 권리예요. 전 어머니가 남기신 것 말고도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도 많거든요.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의 뜻을 꺾지 못하고 강남의 건물과 오피스텔,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뒤 역시 동생의 제안으로 그룹 계열사 중 한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이 알려준 어머니의 봉안당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이제 저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 더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세요. 저에게 가족이라는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복한 봄을 선사해준 부모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힘차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